구성주의 형식에 대한 신개념을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주는 또 하나의 주의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나오나요? 이놈의 주의. 뭐가 나왔죠?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라는 단어만 들어서는 뭔가 되게 완성된 느낌? 되게 견고한 느낌, 심지어 약간 숭고한 느낌까지 막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그 절대주의 한번 알아볼까요? 네. 카즈미르 말레비치는 그가 절대주의라고 지칭한 기본적인 형태들과 순수한 색채에 의한 회화의 양식을 새롭게 창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말레비치는 미래파와 입체파의 형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새롭고 비구상적이고 순수한 기본적인 요소의 기하학적 추상을 창조했죠. 실리적인 기능과 회화의 묘사는 둘 다 배제시키고요. 대신에 지구의 감정의 표현, 즉 사물의 본질만을 추구하였고, 이를테면 실용적 가치나 이상, 약속의 땅 따위는 찾지 않았던 것이죠. 말레비치는 예술의 경험의 본질은 지각을 통한 색채의 효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를 실증하기 위해 1913년에 흰색 바탕을 지닌 검은색 사각형의 구성을 제작하였죠. 다음 검은 사각형 작품 한번 볼까요? 비송, 지금 다음 검은 사각형이라는 작품 보이시죠? 네. 어때요? 지구의 감정 표현이 느껴지나요? 그는 이러한 대비를 불러일으키는 감정 미술의 이러한 것이 본질이라고, 감정의 본질? 사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와, 지금 이 작품이 저희가 앞서 봤던 리시츠키 작품보다 저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검은 사각형 하나 딱 있고 끝이라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네,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작품이 미니멀리즘의 효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단순하고요, 명료하고요. 마치 우리 애플사의 아이폰 디자인이 생각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처음 애플이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 했잖아요. 검은 사각형에 버튼 하나로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요즘은 그 나머지 하나 있던 버튼마저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애플의 디자인이 많은 애플 매니아들을 생기게 했는데, 이 애플 매니아들이 끌렸던 점이 바로 이 말레비치의 작품처럼 그 지구의 감정 표현, 그런데 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우, 애플 많이 하시군요. 비송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비유해 주니까 저도 금방 이해가 되네요. 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절대주의, 이 본질주의, 미의 궁극. 그러고 보니까 앞선 시간에 폴 세잔이 말한 말이 좀 다시 저도 기억되는데, 자연은 표면보다 내부에 있다. 모든 사물은 옹기둥 구 원추로 환원된다. 말이 다시 한번 각인되네요. 1915년 절대주의자 컴포지션이라는 책에서 말레비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색채와 형태라는 확고한 요소들의 구축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으며, 두 번째, 시각적 형태가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표현적 특질은 형태와 색채의 직관적인 구성에서 발전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네, 정말 리시츠키나 말레비치의 작품들을 보니까요, 현대 그래픽 디자인과 정말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 뭐 그래픽 디자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정말 이런 작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조형적인 느낌과 색채가 그대로 묻어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비송 너무 예리해요. 실제로 이렇게 절대주의, 구성주의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했다고 해도 무방해요. 단지 형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번 다시 더 나아가 볼까요?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 절대주의, 구성주의 못지않게 더 많은 영향을 준 운동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운동이 나올까요? 바로 넘어가죠. 혹시 신조형주의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신조형주의. 조형주의면 조형주의지 신조형주의가 등장했어요? 예, 그래서 더 스타일이라고 해서 데스틸,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운동이죠. 1917년 늦은 여름, 네덜란드에서 데스틸이라는 운동이 출현했어요. 이 운동의 창시자이며 정신적 지도자인 테오 반 데스부르크를 중심으로 화가인 피트 본드리안, 바르트 반데렉, 피누무스 히사르, 그리고
건축가인 야코부스 요하네스 오우트 등의 인물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이들을 데스틸, 신조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예술에서 이 평형과 조화의 보편적인 법칙을 추구하였어요. 이것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위한 원형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주장했던 것이죠. 데스틸의 철학과 시각 형태들은 몬드리안의 회화를 모태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몬드리안 작품 뭔지 아시죠? 그럼요. 아마 많은 분들도 몬드리안이 누군지 몰라도 작품을 보면 하실 거예요. 수직, 네. 수평? 네,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뭐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의 조화가 있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디자인이나 광고에서도 많이 등장했죠. 자, 몬드리안은 미술교과에서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작가죠. 몬드리안의 작품을 통해 구상에서 추상화 과정을 잘 또 설명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 운동에 동료했던 반데스부르크 역시 마찬가지였던 분이고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더 열성당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데스틸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오늘날 현대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 가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처럼요. 철학가 수음 마케르스는 몬드리안의 사고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수음 마케르스는 수평과 수직을 이 세 개의 모양을 형성하는 두 개의 반대 요소 또는 그 성질의 기본이라고 규정했죠.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을 세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색으로 불렀어요. 몬드리안은 수평과 수직선으로 구성된 순수한 추상회화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입체파를 좀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입체파들이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한 논리적 규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곧 현상만 보았고 본질에 더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예술의 궁극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몬드리안은 추상의 궁극적 목표, 순수한 실제의 표현을 향한 열정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몬드리안은 시각 예술에서 진정한 실제를 발견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평형, 그 평형 상태 안에서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달성되는 것, 또는 상이한 그러한 동등하게 반대되는 것들이 통해 형성되어지는 것. 조형 예술을 통한 평행 상태는 인간성을 위한 가장 중요성의 명시이다. 실제에 대한 명료한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소임이다라고 다소 관념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말 철학을 넘어서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르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마치 무슨 마음의 평화, 이너 피스를 찾는 그런 평정심을 찾는 구도자의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이건 예술을 넘어서 철학도 넘어서 무슨 종교의 경지에 달아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비송. 네. 이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이거 삼태극 아닌가요? 맞아요. 이 삼태극은 서울 올림픽의 휘장을 비롯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전통 문양 중에 하나로 뽑고 있죠. 비교원에서 이 몬드리안 작품을 한번 보세요. 오, 이거 좀 비슷하고 느낌이 그러네요. 이게 곡선과 직선이라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껴 맞췄나요? 삼태극은 태극에 속하며 일종의 종교단체나 지식인들에 의해서 천지인이라는 삼재론 혹은 천지인의 조화의 사상을 닮은 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서 말한 거 교묘하게 좀 매칭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게 듣고 보니 제법 그럴듯한데요? 네, 삼태극은 만물의 생성의 도, 음양덕을 문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아까 두 개의 사물이 대칭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준다고 했듯이 음양사상을 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오, 이거 지금 살살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삼태극 사상이 몬드리안의 작품에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학자라는 입장에 서면은. 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은 시도된 바는 없는데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은 꽤 있어요.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런 작품들은 필립 B. 맥스의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에 따르면 수음 마케르스가 동양 사상의 심오한 관심과 이 연구와 또 푹 빠져 있다라는 것들이 그 기록에 남겨져 있고, 그 수음 마케르스가 몬드리안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앞서 말했잖아요. 그리고 J.J. 클라크의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라는 책에서도 당시 동서 문명의 교류 측면을 보면 맥락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역사적 이해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이러한 태극, 삼태극 등의 음향사상이 소위 구성주의, 절대주의, 데스틸의 조형 형식에 암묵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마치 피카소를 비롯한 입체파 예술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에 열광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물건과 사상이 유럽에 쏟아 들어왔던 시기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맥락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와, 저희 오늘 이제 다다부터 구성주의, 절대주의, 데스틸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사상적인 이해를 하면서 마침내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는가까지 이야기가 왔어요. 와, 정말 K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이야기의 범위가 끝도 없이 뻗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거 끝나긴 할까요, 우리? 아방가르드 끝나나요? 끝내야죠. 그렇지만 공부라는 게 뭐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이어지기 마련이니까. 자, 그럼 끝나지 않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정말 무의식의 세계에 더 한번 빠져볼까요? 초현실주의, 표현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우리 모두 안녕.